사실 대형 원전은 어떻게 보면 검증된 캐시카우다. K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제대로 잘 지키면서 한 번에 약속된 날짜에 전기를 탁 켜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죠. 원전 기업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 또 그리고 대표님이 좋게 보신 올해 유망 섹터 중 하나의 원전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 전력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이 일단 AI 시대 필수 에너지로 꼽히는 이유부터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AI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전기 먹는 하마기 때문에 24시간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열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간헐성이라고 하는 약점 때문에 AI를 돌리기에는 부적합하고 최근에 나온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회귀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랑 계약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원전을 사거나 자체적으로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AI가 필수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필수 에너지가 된 AI를 통해서 과연 원전이 왜 빅테크 기업들이 선호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24시간 기저부하 효과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은 한 번 돌리면 1년 내내 일정한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가장 필요한 건 일정한 전력을 계속 공급받는 거거든요. 안정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전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간의 효율성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태양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백 개 정도의 학교 운동장만한 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공간이 적죠. 특히나 SMR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데요. SMR의 크기는 초등학교 운동장 하나 정도면 SMR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세운다라고 하면 송전탑 세워야 되죠. 또 거기에 전선 들어가야 되죠. 그런 어떤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수조 원이 그냥 깔리는 거잖아요. 그거와 달리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으면 송전탑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탄소 중립의 유일한 대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알리백을 맞춰야 되거든요. 알리백 맞추려면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는 원전, 이게 답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형 원전과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중 현재 투자 관점에서 더 주목해야 될 분야는 어디고 각각의 장단점은 좀 뭘까요? 사실 대형 원전은 어떻게 보면 검증된 캐시카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10년 동안 쌓여져 있는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요. 또 전 세계가 지금 AI발 전력 부족을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SMR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 원전밖에 없어서 또 특히나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맺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형 원전을 선호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인 부분들은 10년 동안 쭉 지어야 되는데 10년 짓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환경 규제가 나온다던가 라고 하게 되면 리스크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도 출렁이거든요. 이게 단점인 것 같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깐부죠. AI 데이터 센터의 깐부. 구글이랑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SMR에 목매는 이유는 바로 데이터 센터 옆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목매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MR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서요. 수익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대형 원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야 나는 짝꿍이 더 좋아. 그래서 지금은 돈을 못 벌더라도 미래 2, 3년 정도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MR 쪽에 투자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럼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에서 거둔 성과와 SMR 전용 공장 건설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뭘까요? 가스터빈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스터빈은 기계공학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5나라밖에 없습니다. 두산이 세계 5번째로 네. 독자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해외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동남아라든지 중동 쪽에서의 수주 한 네. 수십조 수주를 받아서 지금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데 단순한 기계 판매가 아니라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요. 30년 동안 유지 보수하는 매출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현금 박스를 통째로 갖고 왔다? 이 표현이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SMR 쪽에서의 전용 공장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용 공장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속도고요. 두 번째는 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SMR을 통해서 원전을 지을 때 제대로 스탠다드된 어떤 그 품질의 제품을 한 번만 막 찍어내게 되면 전용 공장에서 그걸 똑같이 생산을 할 수 네. 있으니까 시간을, 제작 기간을, 제작에 필요한 어떤 기간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부분들까지 다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품질인 거죠. 근데 원전은 안전이 생명인데 전용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SMR 쪽에서의 품질을 제대로 된 품질을 찍어낸다라고 하면 아마 두산 쪽에서의 줄 서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두산이 전용 공장을 올해 3월 달부터 해서 네. 한 3년 안에 짓겠다고 했었던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SMR 쪽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 특히나 SMR이 지금 뭐 2029년에 개화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2029년에 개화가 되려면 그 1년 전에요. 납품이 끝나야 되고요. 1년 전에는 어떤 공장을 통해서 생산이 돼야 되고 그 1년 전에는 발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코 원전 수주 이익은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 추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의 진행사항과 K원전의 경쟁력은 뭘까요? 폴란드는 지금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 사업을 주로 맡고 있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의 프로젝트를 주로 맡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의 투트랙 전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수원이 이번에 그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타당성 조사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본 계약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거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체르나보다 원전 3기, 4기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설비 공급이라든지 또는 시공에 대한 부분들을 참여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루마니아가 중요한 건 SMR 쪽에서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루마니아 쪽에 SMR을 완전 전폭적으로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에게는 노다지 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K원전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납기가 굉장히 준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 납기가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요. 공사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갔었던 부분들을 통해서 가성비가 꽝이 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K원전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제대로 잘 지키면서 한 번에 약속된 날짜에 전기를 탁 켜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죠. 두 번째는 가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쪽에서의 가격은 대한민국 그 원전에 해당하는 가격을 놓고 봤었을 때 그들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의 가격으로 충분히 원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원전을 지을 때 수출입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저리로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돈이 없는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거든요. 가격 경쟁력 좋죠. 공기 잘 지키죠. 거기에 대출까지 저리로 해준다?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 원전 정비나 또 설계 같은 서비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그럼 이유는 뭘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냐면 건물을 짓는 기업이 있고 네. 그 지은 건물을 60년 동안 관리해서 유지비를 받는 기업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기업이 더 매력적일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원전도 똑같다. 가장 중요한 건 반복적인 매출이거든요. 원전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동안 운영이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운영이 될 때 점검이나 유지 보수하는 거나 또는 어떤 성능을 높여주기 위한 교체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 샀다고 그냥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넣어야 되고요. 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요.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소모품들도 계속 갈아야 되는데 그 정비받는 거랑 똑같은 걸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이나 발전 사업처럼 단발성 수익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현금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원전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진입 장벽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독과점 형태로 전개가 되지만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을 웬만한 기업이 뚫을 수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이 진입장벽 때문이라도 원전에 대한 분들이 전개되는 모습들이 좋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원전에서 주도주 어디 보고 계시는 거죠? 원전에서 주도주라고 하면 저는 원전 기업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서 말씀드렸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기술력도 갖춰져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주기기를 제작하는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기구들도 갖고 있거든요. 이건 돈이 많다고 해서 또는 기술력만 있다라고 해서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전용 공장도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원전에서 한 종목 보셔라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물론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 같은 이런 기업들도 물론 좋지만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가장 멀리 가고 가장 오래 가고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적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올해 좋게 보시는 섹터로 이제 조방원 반바지로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중에서 저희가 원전과 반도체 2차전지 로봇을 한번 이제 점검한 시간 가져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선 방산 오늘 점검하지 못한 바이오를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가질 텐데 지금 현금 5천만 원 있는 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좀 좋을지 마지막 한번 정리만 해주신다면요. 5천만 원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3322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0%는 미래성장 동력이 잘 전개될 수 있는 기술주,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 또는 원전 이런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대장주를 담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30%는 로봇이라든지 방산 같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올해 CES 2026에서 정말 쇼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I 클라우드가 이제는 우리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로봇을 통해서 공장으로 속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 충분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는 지주사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또 고배당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편중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20%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현금화 전략 이렇게 3322 전략을 통해서 전개하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작가TV에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경제원탑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제가 무료로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특강은 시황 관련되어 있는 얘기해드리고 거기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섹터 하나 정해서 섹터에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 그리고 텐베거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설정해서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또 암호화폐도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분들은 10일, 20일, 30일 단위마다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세우시면서 종목을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에서 경제원탑 채널을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아마 신청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또 대표님 모시고 오늘 못다한 조선 방산 바이오 이야기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조준표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